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LG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 89.9% 감소한 75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자회사인 수빅조선소가 필리핀 현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수빅조선소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 가운데 개선 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했을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은 예상대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확인이 됐고요. 장중에는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장 후반에 크게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LG전자 역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주도로 오늘 지수 하락을 이끈 상황입니다. 자, 한편 오늘까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 하락했던 우리 시장은 내일은 좀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8% 하락한 2025.27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사고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부진한 실적과 함께 1.68% 하락한 3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에서 유지가 되면서 0.85% 상승한 59,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연일 상승에 성공하면서 1.90% 상승한 34만 9,500원에 SK텔레콤은 0.18% 약보합권으로 27만 6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5% 하락한 668.49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사고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2%, 1% 이내의 하락으로 73,200원에 신라젠은 73,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2.02% 하락한 55만 7,400원에 HLB는 1.92% 하락한 7만 1,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에는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하루 만에 또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장 전망과 그리고 어제장 정석투자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금요일과 월요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했던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은 좋고요. 내일 흐름이 아마도 이번 주 전체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월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방송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힘든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석 투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황 정리도 도와드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지수 설명을 드렸듯이 예정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어닝 쇼크가 그대로 또 다시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이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죠. 근데 오늘 대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는 이미 반영됐다. 다시 말하면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매수하라. 그런 뉘앙스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매수 홀딩만 주장하냐는 거예요. 증권사들도 그렇고 주식 전문가들도 그렇고 항상 매수 홀딩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락이 있잖아요.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다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이게 투자 아닙니까? 항상 매수 사인되지 않습니까? 정석 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 논리에 맞게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거기에 맞게 현물 위주로 하고요. 하락할 때는 파생 위주로 하는 게 이게 정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파생은 위험하니까. 파생은 두려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반문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현물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봤잖아요. 시황을 모르고 하는 현물 투자가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황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시황은 주식 투자의 80%다. 나머지 20%가 무슨 업종 테마, 종목의 가치와 차트. 그러니까 차트는 정말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원리. 두 번째가 주식시장의 분석 방법. 세 번째가 나만의 대응 전략. 제가 주식 전문가를 현재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 경력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게도 개인 투자자 10년, 20년 정도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봐도 원리도 몰라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 원리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허무하게 시간을 세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2, 3년 멋대로 하다가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20년, 30년 동안 그거 찾기 위해서 계속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구가 뭐죠? 분석이죠. 분석을 해야지 예측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아예 분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끊임없이 예측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 방송 보시면서 평택전능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다. 어떤 업종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다. 어떤 대형주의 전망이었다. 이거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하나 그걸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만의 방식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스포츠로 말하면 코치나 감독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려줘요. 근데 나머지 부분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019년에도 제가 이제 많이 전달해 드리겠고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은 오늘장 분석은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21선을 비돌파했습니다. 이 점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인 약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코스닥부터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하락했어요.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었죠. 21선 돌파하기 어렵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21선 돌파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최고점 찍고 살짝 올렸을 때 저는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월요일의 상승은 이틀치가 반영된 거다. 맞죠?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예측한 대로 그대로 맞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관점에서 이게 무조건 뭐 다시 반등한다, 다시 내려간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장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8이면 장초반, 늦어도 점심때 그 시간대 그때면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등락 요소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는 뭐랄까요,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요. 제가 시장 분석할 때 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총 15가지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15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작을 땐 13가지, 많을 때는 한 17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모든 어떤 등락 요소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중요한 걸 이제 끄집어내는데 추세가 불확실할수록 그 참고하는 가지수가 많아요. 뭐 작게는 7개, 많게는 8가지를 다 이렇게 각각 분석해서 다시 조합을 합니다. 근데 추세가 확실할수록 점점 줄어요.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 하나가 뭔지 제가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뭐 쌍바닥을 찍었다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주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이런 멘트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다. 상승 추세에서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나오면 얼마나 나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누가 봐도 이건 끝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끝났어요. 어차피 제가 12월 28일 특집 방송을 했었죠. 2019년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평탁천둥 정석투자 2018-1228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월에 제가 전망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발표했잖아요. 10월 14일 강의를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 코스피 2000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 깨진다. 무슨 얘기냐? 10월 말 11월 초 정도 대충 봤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2018년에 2000선이 깨지면 2019년에는 1500 이탈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제가 10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한 3주, 4주 뒤쯤에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1700, 1800을 깨진다는 둥. 왜냐하면 1500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1700, 1800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판복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힌 머리다. 그 노력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저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동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00 이차를 너무 단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정될 수도 있다. 2000선 깨지고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관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2019년 전망에 대해서 1900에서부터 2550까지 전망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면 없으니까. 여기서 2000 다시 깨졌다가 땅바닥이 아니라 거의 쓰리바닥, 다중바닥 찍고 나서 2300이 아니라 2500, 더 나가서 3000,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10,000포인트 갈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전혀 배제하지 말아달라. 물론 그게 한 0.0001% 될까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마세요. 다만 아직까지 저의 시향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택청년 정석주야 잘 따라오셨던 분들 어때요? 지금 행복하잖아요. 올해도 행복할 겁니다. 근데 보면서도 못 따라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은 사람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서울국제TV를 몰라서 평택촌농을 몰라서 뒤늦게 저의 전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정말 속된 말로 미쳐버릴 거예요. 다들 그 생각 한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보면 내가 평택촌농을 6개월 전만 알았어도 심하게 보면 3개월 전만 알았어도 이렇게는 안 됐는데 오히려 엄청난 수익이 났을 텐데. 근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겨우 2,000포인트 깨진 거예요. 이제 겨우.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예측해드리고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식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출연합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시장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와 대형주의 약세로 21선에 대해서 좀 비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1선 회복 여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서부터 또 학과장님과 함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한 상황이고 오늘장도 다시 좀 이탈이 되면서 비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인 약세로 역시나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는 내일장에 대한 전망,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눈에 띄셨나요? 네,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 이제 한국타이어, 만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타이어와 만도를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부품주에 대한 부분이죠. 만도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자,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홀딩 후 매도.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엔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해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가격 말고 더 빠지면, 네, 그렇게 보시고, 보유자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좀 더 밀리든 지금 던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랄까요. 일종의 건설 기자재 회사하고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 건설 업종이 좋으면 건설 기자재 업종도 같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이 좋으면 타이어 업종도 좋겠죠. 연동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뭐랄까요.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첫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막 흘러내려요. 작년 고점이 여기고요. 재작년에 여기입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흘러내렸을 때 이게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지난 2015년 저점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수보다 훨씬 약한데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일단 지금까지 매도 못했다면 좀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그냥 관망인데 만도 보겠습니다. 만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때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어차피 끝났어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괜찮잖아요. 완성차 업체라든가 부품 업체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2017년부터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 2017년부터 보신 분들 기억하죠? 예, 끝났다고.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는 제가 워낙 나쁘게 말해가지고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이 있어도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투자자를 위한 길이잖아요. 그죠? 저마저도 대한민국에 주식전문가 5,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마저도 증권사 리프트랑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면 되겠어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 소심한 사람이 아니고요.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자제시키는 거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무지막지한 박앤세일 정부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는 강력한 사인을 내니까 지금은 어쨌든 혐오는 중기는 자제하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한국타이어와 그리고 만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업황이 좀 좋다면은 이들 부품주에 대한 부분도 당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먼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만도에 대한 부분은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관망이고요. 미보유자 역시나 관망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길게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현물 안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 시황 분석론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2교시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또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종목의 역사, 이 복귀와 이 전 사례를 계속적으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떠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7월 31일부터, 10시 방송 개편되면서 이제 화요일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이제 순서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이미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수준 높은 내용을 보시는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첫 시간에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업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항상 종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코너만 제가 업종을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특정한 한 종목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고 봤어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대응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주식들이 보면 그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금속 이런 업종들은 어떻죠?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4인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주들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기업 형태입니다. 근데 공공재 개념의 이 주식을 왜 얘기하느냐?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공공재 개념의 종류가 뭐냐? 바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전기가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고 불변의 진리. 그래서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이 공공재 개념의 업종은 코스피 코스닥 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통신하고 전기가스업. 왜 그러냐?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통신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화통화 못하고 인터넷 못 써봐요. 국가가 마비됩니다. 자, 전기가스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정말.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건 사실 공공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각종 제품들은 내가 구하면 되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롯데제과에서 만든 과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현대차에서 만드는 자동차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특성이 뭐냐?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남미 같은 경우는 경제 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통신업이라든가 전기가스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가 좀 약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나라를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점점 좀 발전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뭐 수출이 뭐 거의 뭐 세계 뭐 5, 6, 7이 왔다 갔다 하고요. 수출 금액만 보면.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12위, 13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6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종들도 같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같이 성장하고 아니면 같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국가적 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사기업들도 국가적 통제를 받긴 해요. 하지만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들은 반드시 국가적 통제를 받아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회사들 말이야, 돈 버는 거 국가 덕분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너무 망하게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업종이라든가 저희가스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순이익이. 그러면 어때요? 국민들이 반발하죠. 통신비 비싸다 그러고 전기가스 요금 비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살짝 내려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반대로 적자를 몇 년 보잖아요. 그럼 망하지 않게 딱 막아줘요. 왜? 이 기업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국가가 발전하면 같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같이 발전을 못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국가적 통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 개념의 업종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절대로 엄청난 수익 못 냅니다. 그거 지속하게 안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세 번째가 뭐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의 업종입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절대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서 접근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게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칠 것 같아요. 흘러내렸죠.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 통신업 볼까요? 어떻습니까? 통신업을 보면 작년 5월 하순이 저점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수 고점 찍고 처음엔 같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죠? 자, 전기가스 업종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지수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다. 여기서 또 나왔어요. 통신업종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상승했지만 지금 지수하고 따로 놀잖아요. 이게 원래 시장의 원리입니다. 지수가 상승기에는 성장주 개념에 베팅하고 지수가 하락기에는 가치주 개념에 베팅하는 건데 대표적인 가치주가 바로 통신업하고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투자 20년 했다 그러면 오래된 초보자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나 주식투자 10년 했네, 20년 했네. 오래된 초보자고요. 이것도 모르는 주식 전문가, 증권매는 자격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10월 13일 날 강연회 때 추천한 종목이 뭐였죠? 한국전력이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스피 바닥이 언제였었죠? 10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10월 11일, 11일 구간에서 저점 찍고 오히려 지수보다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코스피부터 보세요. 자, 작년 1월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자, 이번에 통신업. 작년 1월에 고점 같이 찍고 내려왔는데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좋아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보세요. 작년 1월에 지수 고점 찍을 때 내려오고 나서 한번 3월에 반등 나와서 한번 여기 수익 구간이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성장주에 투자한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치주에 투자한다. 그 핵심 두 가지가 뭐냐? 바로 공공재다. 이건 주식 투자의 어떤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펀드나 지수가 하락하면 성장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수급을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업종들이 안 좋아진다. 이미 자동차 도선 망가졌죠? 전기전자도 최근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죠. 그럼 믿을 만한 게 뭡니까? 바로 공공재개념이에요. 왜?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현재 경력이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공공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공공재를 또 공략을 하실 때는 지수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 이 공공재를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합니다. 이런 뭐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통신주들과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을 또 공공재라고 묶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 하락 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공공재의 특성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331님의 질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20만 7,40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오늘의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으로 18만 8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비약점이에요. 과정이 매우 비합리적인 매수 가격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에서 매도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일단 아니에요. 차트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일단 갈 만큼 갔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끝난 종목이거든요. 끝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점이다. 그리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8646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 캠텍을 매수가 58,800원의 비중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캠텍 종가는요. 4.26%가 빠지면서 58,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에요. 고평가를 제외하면 합리적인 매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10, 플러스 10, 이 정도 퍼센트에서 매도 후 관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매수가 근처인 종가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비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목표가는 수익 10% 매도 이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8676님의 질문이고요. 이치한부를 매수가 58,200원의 비중 70%, 비중이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이치한불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4,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수가의 반절 정도의 상당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은 F학점이에요. 전형적인 초보자의 매매 행태인데 심각하죠. 사실 이분은 본인의 의지대로 매매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절 타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조언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 20% 됐을 때는 이 조언이라는 게 가능한데, 자, 지금 가격이 24,000원대예요. 그러면 48,000원에 매수한 게 반토막인데, 이건 58,000원에 매수했어요. 좀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60, 70% 지금 손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못 던지죠? 차트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매수한 것까지 뭐 그럭저럭 이해를 해요.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개별주인데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비중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손절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했던 말 있죠. 우리나라는 주식 전문가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 망쳐놓는다고요. 잘못 가르쳐놔요. 왜?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가르쳐요. 3년 동안 홀딩하면 한국 주식은 본전한다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다 망쳐놓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게 왜 그런 형태가 있었냐. 저는 주식 전문가 1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추천해요. 그럼 가는 것도 있고 밀리는 것도 있잖아요. 밀리는 거는 본인들이 손절 쌓인 내용 자기가 손절한 게 근거가 남아버리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아니면 3년 홀딩하라고. 그래서 하도 막 뭐라 그러면 연말까지 홀딩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손절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개념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손절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절의 두 가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10,000원짜리가 9,000원 빠졌을 때 거기서 안 빠질 것 같으면 홀딩하면 되겠죠. 근데 6,000원, 5,000원까지 밀릴 것 같으면 9,000원에 손절하고 밑에서 잡아야죠. 투자 효율성. 두 번째, 최악의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된다든가 뭐 거래 정지된다든가 더 이상 그 가격이 오지 않을,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는 아니지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정말 평생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종목은 언젠가 손해보고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해 줘야 되는데 이분은 개념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비교해서 현재 종가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F학점 확인됐고요. 일단 뭐 손절에 대한 비실행과 기준 없는 매매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참고하셔서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현명한 매매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6773님의 질문입니다. 앤디포스를 매수가 13,8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앤디포스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16,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에요. 결과는 성공했고요. 과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를 시도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즉시 매도 이후에 단기 재매수를 시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정리하시고 단기적으로 재매수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8808님의 질문입니다. 오렌지라이프를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오렌지라이프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1.40% 상승하면서 25,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A약점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좋은 예측 매수입니다. 사실 오렌지라이프가 최근에 하락한 건 악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주가 58,000원짜리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렌지라이프는 A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잡아주셨고요. 수익은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끝자리 8913님의 질문이고요. 한국코퍼레이션의 매수가 2,88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국코퍼레이션은 오늘 1.27% 하락하면서 2,71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한국코퍼레이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다소 성급한 매수, C약점 되겠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코퍼레이션은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했고요. 다음 질문도 계속 가나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456님의 질문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매수가 8,50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1.87% 상승하면서 8,1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이 종목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B약점이고요. 비교적 합리적인 예측 매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점 찍고 반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는 게 확인 매수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흘러내리는 종목 들어가는 게 예측 매수라고요. 뭐 이 정도면 무난해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10+10 정도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에 대한 매도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네, 미중 무역 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네, 중국과 미국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때요. Talks with China are going very well. 네. 트럼프 대통령 회담 전부터 긍정적인 발언 내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한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제 트레이드 워 해서 기사가 나온 부분인데요. 이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협상단은 100여 명가량 됐고요. 중국은 미국보다 2배나 많은 협상단이 지금 꾸려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것은 좋은 신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류호 부총리가 이 깜짝 등장한 점도 그만큼 중국이 이 협상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약속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윌버러스 상무장관 역시 이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살 수 있고 또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같은 이슈는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즉각적인 통상 문제는 해결되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중국이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회담에 대한 이제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겠다라는 낙관론 이어지고 있고요. 네, 한편 이제 중국도 지금 말씀드린 상황처럼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 대두 수입을 7월에 무역전쟁 시작하면서 중단을 했다가 또 12월에 또 다시 재개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이런 미중 무역 회담이 이제 마무리된 만큼 중국 증시 상황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hina stocks slip, investors cautious amid Sino US trade talks. 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중국 증시는 다소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26% 하락해서 2,526.46에 마감을 했고요. 또 선전종합지수는 0.12% 밀려서 1,299.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단기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한편 홍콩 증시 역시 Hong Kong stocks is higher, all eyes on US-China trade talks. 네, 오늘 전 세계 증시, 특히 중국과 홍콩 역시 미중 무역 회담 결과에 주시를 하면서 오늘 홍콩은 기대감에 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또 살펴봐야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리아 철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자 나라들이 도움은 주지 않고 미국만 이용하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 미군이 수행하는 전쟁 임무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행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손해보는 행동, 무역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전쟁 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철저하게 이익을 사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세계 경찰 노릇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또 다른 트위터입니다. 이제 국가 안보 및 장벽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동부 시각 8일 밤 9시인데요. 이제 트위터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10일에는 직접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국가 비상사태 언급도 했는데요. 앞으로 셧다운 계속해서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 시끄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와 또 지정학적 이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외신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장에 대한 전망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야간 선물에 대한 부분도 팁도 얹어주시는데요. 학 과장님,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어쩌면 유일하게 한 가지가 해외 증시밖에 없어요. 만약에 등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된다고 하면 1순위가 해외 증시고요. 만약에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해라. 그러면 해외 증시밖에 없습니다. 오늘 미국 결과가 내일 시가를 결정할 것이고요. 중국 시장이 내일 장중 결정한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의 수급이나 투자 심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오늘 좋게 끝나고 내일 중국이 날아가면 그나마 안 빠지고 반등을 도모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련된 중국,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통령 같으면 협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뭐라 했습니까? 각종 조약 협상 무효화시키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중국하고 협상을 한다고 쳐요. 타결이 됐어요. 상 보다가 이거는 내가 좀 협상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뒤집을 줄 알았네요.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빠른 예측인데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기억해 두셨다.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세는 망가졌고요. 우리나라 주시장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오냐 마느냐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야간 선물 얘기 안 했네요. 혹시라도 262.00이 넘어가면 262.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단계별로 0.5씩 단위로 한 2, 3차 정도 이렇게 매도하시면 아마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262.00 넘어가길 바랄 건데 모르겠어요. 넘을지 말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고 어쨌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 결과가 내일 우리 시장의 시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장중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계속해서 같은 흐름인데요. 일단 반등의 크기와 지속 여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자는 정석투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 내용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